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도 잠시 유예하겠다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2,000명 증원 계획이 철회돼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는 의대 교수들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의료계와 대화할 계기는 마련됐다고 보고 신속하게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그러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는 게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증원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백지화라는 것이 저는 혁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진정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자발적 사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예고대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 대부분은 이미 자발적 사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이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면 의료 차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에 온도차가 큰 상황이어서 당분간 의대 증원과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와 긴밀한 소통을 지시했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에 나섭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오늘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연건 캠퍼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난다며 이번 만남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논의의 후속으로 구체적인 참석자와 대화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6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를 예고하고 나서자 정부의 비상 진료 체제에도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개원이나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나서자 정부는 공보위와 군의관 2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전문의 비중을 더 높여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빠져나간 군 의료나 지역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서 조삼모사 비판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대체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네 개원 의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의료법 규제를 풀어 개원의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의료진의 필요도를 낮추고 대체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러나 개원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근무에 나설지는 물음표입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의료진과 진료를 하는 게 쉽지 않고 혹여나 있을 의료사고도 부담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의들이 자신의 병원 운영 차질을 무릅쓰면서까지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개원애들이 진료 시간을 야간에도 하고 주 5일 근무 안 하고 주 6일 근무하면서 하는 게 자기 병원이 힘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 병원까지 다시 가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쉬고 있는 시니어 의사 4,000명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할 인력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한 교수 대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속에 이미 대부분 병원에 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의료계 참여도 갈수록 더 기대하기 어려워서 정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공보위나 군의관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정원이 확대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 조사에 착수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 6년 동안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거의 정리했다며 이르면 오늘쯤 정부 지원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의대에도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려면 사립대나 재단 자체의 재원에 더해 융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군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여전히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서서히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간에는 오후까지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6도, 대전은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3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남은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날씨도 포근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렇게 3월도 어느새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강원 산간에는 또다시 대설특보가 발령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캐스터가 전해드렸죠. 강원 산간을 비롯해서 곳곳에는 눈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 어떤지 저희가 CCTV 화면으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강원 영동선 쌀이제입니다. 지금 눈발이 휘날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영동과 영서지방을 가르는 대관령 인근 쌀이제 고개인데요. 지금 눈발이 휘날리고 그리고 도로 양옆으로 새하얗게 눈 세상이 됐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지금 눈이 쌓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거 좀 시야가 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눈발이 계속해서 날리고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곳은 강원 평창군 횡계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쌀이제보다는 눈발이 더 강한 모습이고요. 하늘이 굉장히 흐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눈이 더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쌀이제 고개보다 시야 확보가 더 어려운 만큼 안전거리 넉넉히 두시고 운전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관령 인근의 날씨는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0도에서 영하 2도 사이를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도로 위에 눈이 쌓이지는 않더라도 내린 눈이 살짝 녹았다가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거든요.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 보여주시죠. 예, 지금 영상을 보면 계절은 봄인데 지금 강원 산간 지역은 아직 겨울이에요. 그래요, 눈이 웬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대산 인근의 하회마을 CCTV로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낮지만 이런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눈이 쌓여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예, 지금 치워도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계속 쌓이고 있고 눈발도 계속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길이 아예 어디가 길인지 잘 덮여서 모르겠어요.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게 그 바퀴 자국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설 작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눈이 빨리 치워졌으면 좋겠고요. 자,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많게는 20에서 30cm 넘는 많은 눈이 내린 곳도 있는데요. 예, 오후까지는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도로 위에서도 안전운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내린 강원 상황을 CCTV로 살펴봤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서 40대 주민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곳곳에서도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뽀얀 연기가 온 하늘을 덮을 듯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 불로 40대 주민이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유자 말로는 6년도 훨씬 넘은 집이래요. 나무 구조고 아예 다 같이 전소돼가지고요. 소방당국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공사장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20여 분 만에 모든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를 포함해 건물 2개 동이 전부 탔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유진투자증권 전 임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서 부당이득 110억 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SFC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FC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18년 초 코스닥 상장사였던 SFC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2,000원대였던 SFC 주가는 2달 사이 4배가량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SFC는 2020년 감사 의견 거절로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공모해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SFC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챙긴 금액은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가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유진투자증권 전 상무는 주가 조작을 방치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과 스토킹, 마약 범죄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오늘 발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기술 유출과 스토킹, 마약 범죄의 새 양형 기준 범위와 형량을 정한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 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고안은 또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렸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줄곧 반대해온 이스라엘은 미국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결의가 채택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정됐던 대표단의 미국 방문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This operation isn't over yet. Right now, Hamas and Islamic Jihad terrorists are barricading themselves inside the Shifa hospital wards. 하마스 관련 다른 시설 등에 대한 공격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거부권 행사 대신 기권을 택했습니다. 새 결의는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보리가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لقد استمر حمام الدم طويلا وبأشكال بشعة. أصبح من الواجب وضع حد له.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휴전을 촉구 또는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해왔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휴전이 하마스에만 유리할 뿐이라며 줄곧 반대해온 이스라엘은 결의 채택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예정됐던 고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자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대표단 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미국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단 파견과는 별개로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워싱턴에 와 있는 만큼 곧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가 급진 이슬람주의자 소행이란 걸 확인하면서도 배후는 우크라이나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7월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IS가 한때 프랑스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중수 기자입니다. 테러로 얼룩진 공연장의 한쪽 벽에서 백학들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끔찍한 테러에 대한 증오가 교차합니다. Террористы, вот эти вот негодяи, я очень надеюсь, что они понесут самое жестокое наказание и в этом мире, и в следующем. 실제로 테러범이 죽어야 마땅하다며 러시아에선 사형부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테러가 급진 이슬람주의자 소행이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Мы знаем, что преступление совершено руками радикальных исламистов, с идеологией которых сам исламский мир борется веками.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관련 없다고 주입하려 하고 있지만 배후는 우크라이나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Это злодеяние может быть лишь звеном в целой серии попыток тех, кто с 2014 года воюет с нашей страной руками неонацистского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오는 7월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도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었다며 IS 조직 소행이라고 단정했습니다. Ce groupe particulier qui est impliqué, semble-t-il, dans cet attentat avait 프랑스는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발생 이후 보안 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고 세르비아도 쇼핑몰 등 공공장소 치안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파리 일대에서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치는 등 여러 차례 IS나 동조자들에 의한 대형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앞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전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유통일당과 정광훈 목사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권 발동 전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특별당비 요구가 공천을 빌미로 한 대가성 등 위법성이 확인되면 정식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YTN은
자유통일당 공천 책임자와 정광훈 목사가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실제 예비 후보자 한 명이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공천 거래 의혹 보도를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YTN과 이를 보도한 취재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예비 후보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헌금을 요구하거나 전 목사 측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며 날조된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공천 심사는 마무리됐지만 후보자들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막말 파문에 이어서 갭투기 의혹까지 부실 검증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갭투기 의혹에 휩싸인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걸 정조준했습니다. 부적절한 성범죄 변호 논란 등으로 중도 하차한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 민변 출신임을 부각하며 내로남불 공세를 폈습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폐륜적 변호를 행한 반인권 변호사였고 또 한 사람은 전세 사기 대책을 하는 민생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갭투기를 일삼은 경기 부천을 김기표 후보의 갭투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과거 부동산 65억여 원어치를 보유하며 빚만 56억 원을 진 게 석연치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임명되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투기였습니다. 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후보에 대해선 민주화운동 경력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는데 민주당은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고 조 후보는 기소유예로 끝나 전과 기록이 없을 뿐 민주화운동 이력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의 양평 땅 투기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던 시스템 공천은 어디 가고 각종 논란과 의혹에 둘러싸인 후보들만 넘쳐나는지 한동훈 위원장은 답해야 합니다. 물론 장 후보는 부동산 투기와 개발도 구분 못한 허위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를 거론하며 역공에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역시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전 후보 등의 막말 파문을 지적하며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쏘아붙였습니다.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무슨 반역 폭동 운운하는 자들을 공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총선 후보 부실 검증 논란은 비단 거대 양당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조국 대표는 물론 적잖은 당내 비례대표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천은 공직에 나설 후보를 정당이 유권자에게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으로도 꼽히는데 주어진 권한만큼 정치권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건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의 총선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 제안을 연일 띄우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카드를 빼들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엔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저출생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 소득 기준을 폐지해 맞벌이 부부 등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 대상은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 소멸이 우려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와 뜻하지 않은 부작용입니다. 국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지적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또한 비슷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가 파탄지경이라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13조 원 정도 들여서 지역화표로 지급해주면 지금 이 어려운 와중에 조금 숨통이라도 트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풀면 오히려 물가가 올라 고물가 속 서민 고통이 가중될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부작용 최소화 대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총선을 앞두고 돈풀기 경쟁에 나선 건 아닌지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첫 출근길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어제 아침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역 앞에 섰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폴더 인사를 하는데요. 출근길 시민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지역 전통시장이나 영남권을 방문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몰리는 유세 현장과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출근길 풍경이 민심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읽는 계기가 됐을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색했던 출근길 인사를 마친 한 위원장은 중구 신당동 떡볶이 타운 거리 인사에도 나섰는데요. 여기에는 이뇨한 선대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밖에도 왕십리와 천호동 등 격전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서울에서의 출발을 바로 이곳 유니스와 함께합니다. 이곳에 시민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바로 해내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이대훈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때보다 더 나은 경륜으로 더 나은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재개발 이슈 반드시 풀어낼 사람입니다. 그게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만남인데요. 총선을 보름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상은 받은 거시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남 지역을 찾아서 부울경 메가시티로 민심을 공약했습니다. 이 부분은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남 도청이 자리한 창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론을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은 쇠퇴하는데 여당은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며 표심을 공략한 겁니다. KTX 남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 등 지역 수건 사업 해결도 약속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의 필요성 역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퍼주기 정책이란 여권의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공약 재원에 비해선 적은 금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합니다. 예산 13조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1000조 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왜 수십조 원씩 되는 부자들 세금은 깎아줬습니까? 이 대표는 이어서 김해와 양산 등 낙동강벨트 요충지인 경남 김해와 양산 등 낙동강벨트 요충지를 찾았는데요. 여기에서는 발언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신을 차리게 이번에
4월 10일에 확실히 심판을 해야 그들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 이렇게 망가지는 거,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놔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권력과 예산을 맡긴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라는 것이었지. 언제 그렇게 땡땡이 치고 무심하게 자기들 권력이나 누리라고 했습니까? 총선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은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양산을 선거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갑과 을로 선거구가 나뉘며 생긴 곳입니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펴는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민의힘 김태호 두 현역 의원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후보 모두 군수와 경남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두 후보가 18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벌이면서 뜨거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 선거구에 현역 의원인 김두관 후보는 현역 의원의 강점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수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해난들을 잘 챙겨왔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이번 선거는 김태호 후보와 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 2년 전반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웅상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신도시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과 통합청사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고 지금 예비 타당성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25년 동안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역구를 떠나 험지에 차출된 김태호 후보는 집권 여당의 강점과 강한 실천력을 앞세워 민심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역을 계속 의원 생활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말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 뭔가를 좀 보여달라는 민심이 두꺼운 것 같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대기업 유치와 부산, 웅상, 울산 광역철도 조기 착공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철도 문제, 터널 문제, KTX 정차역 문제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일이 너무 절벽이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묵은 과제가 많은데 누가 되든 이를 해결해 주길 주문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사송 지역이 사실은 제일 이슈인데 거기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교통망, 행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엄청 미흡합니다. 적벽, 이릉대전과 함께 삼국시대의 흐름을 결정지은 관도대전에 빗대어 관우대전으로 일컬어지는 양산을. 그만큼 여야 모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양산을은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 모두 2%포인트 내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번화가 지나다 보면 불법 업소 광고 전단들 많이 밟으실 겁니다. 밤사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데 이게 해 뜬다고 없어집니까? 애들 학교 가야 되잖아요. 등굣길에 보는 거리가 낯뜨거운 단어와 사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음란 전단을 만든 업주와 오토바이를 타고 길바닥에 뿌린 알바생까지 싹 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인쇄소에서 뽑은 전단만 10,000장이 넘는데요. 그런데 걸린 게 10,000장이지 실제로 인쇄된 것들, 전국 곳곳에 뿌려진 것들을 생각하면 세 발의 피일 겁니다. 불법 전단을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도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술집과 식당이 즐비한 거리에 유흥업소 홍보 전단이 가득합니다. 셔츠룸이라는 단어와 함께 낯뜨거운 사진까지 있습니다. 이른바 샤로숫길로 불리는 서울대 입구역 일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불과 1km 거리에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까지 있는 곳입니다. 평소 아이들도 많이 지나는 길이라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할머니 이거 무슨 거리 이거 뭐야 이러지. 무슨 내가 이거 나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 보면 안 돼 그러지. 그렇게 뭐라고 말하겠어 우리가. 이런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너네는 이런 보지 말라고. 보다 못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전단을 치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 안에서 서로 뭐 지금 또 뿌리셨는데 뭐 하실 분 와서 같이 플로깅 하실 분 뭐 이런 식으로 번개 모임처럼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진짜 심했을 때는 제일 큰 그 종량제 봉투가 한 5-6개 다 꽉 찰 정도로.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거리에 뿌려진 해당 전단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외 광고물법만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고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손준호 선수. 11개월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나서 어제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손준호 선수는 중국 프로팀에서 활동했었는데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려다 연행됐고 이후에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 선수에게는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정보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축구계의 부패를 척결하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손준호 선수는 이 과정에서 구속된 첫 외국인 선수라서 일각에서는 손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거 아니냐, 여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손 선수 측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중국 당국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면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필요한 조력을 적극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 선수와 관련된 재판이 종결된 것인지 그리고 유무죄의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8시 반쯤 천안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이 차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과속에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학생은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누일 새도 없이 그대로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안 신당동의 삼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지만 학생을 칠 당시의 시속은 130km나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운전자는 학생을 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1.6km를 도망쳤습니다. 운전자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난 뒤에야 멈췄는데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보니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만취 상태로 경기도 평택에서 천안까지 20km가량을 달려온 건데요. 이 과정에서 난폭,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30대 운전자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업무가 바빠서 3번이나 소환 통보를 거부했었거든요. 그때는 바빠서, 이날은 아파서 사실상 4차례나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발된 겁니다.
모쪼록 쾌차하시고요. 검찰이 조만간 5번째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다음 조사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조사를 피하기 위한 핑계라면 재판 기사들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거든요. 김태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11월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려나왔던 SBC그룹 허영인 회장이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SBC 계열사 PB파트너즈에서 벌어진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캐물을 계획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인사불이익을 주고 사측과 가까운 한국노총 노조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거나 회사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는데 SB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재작년 배임 혐의로 조사받던 허 회장이 백모 전무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빼돌린 수사 정보를 보고받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숱한 의혹의 정점인 허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지만 사실상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부당노동 행위에 허 회장도 관여했다고 진술한 황재복 SBC 대표를 구속 기소했는데 허 회장이 황 대표 기소 내용 등을 토대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려고 일부러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내 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 결렬로 모레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수준 개선 등 조합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임금 협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내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파업 전 노사 조정 절차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재작년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하 안전평가 전문 회사인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안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빠뜨리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해 처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진동 대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검찰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휴대전화 파일 전체를 복제해 내부 디지털 수사망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또 이른바 허위 보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컴퓨터를 압수한 검찰이 정보 전체를 디지털 수사망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일부 언론이 문제 삼는 부분은 무관한 증거 보관과 별건 사용이 아닌 전체 이미지 파일 복원에 관한 것이라면서 컴퓨터와 달리 휴대전화의 정보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형태라 기술적으로 분리 추출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 최소 한도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해당 정보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며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일본 가해 기업들을 직접 찾아 면담을 요청했지만 잇따라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요청서를 받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녀인 이고은 씨 등이 일본 제철에 면담을 시도하러 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만나지도 못하고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에 면담을 할 수 없다. 우리가 13일에 요청을 했는데 너희가 거절하지 않았냐? 그것으로 약속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결국 돌아온 답변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면담을 할 수 없다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해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는 접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비겁하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건물은요, 저희 아버지가 깜짝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야비한 사람 없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내려와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미쓰비시 중공업도 직접 찾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도쿄를 찾은 피해자 가족들은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측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머님이 지금 고령이 되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투쟁할 것입니다.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은 한국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 호응과 인식 전환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영국 왕실의 위기다 이런 표현 요즘 기사 제목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국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암 투병 사실을 공개했는데 찰스 3세 국왕도 투병 중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네.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암 투병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2일 날 SNS상에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해서 내가 1월 복부 수술 후에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이 발견돼서 지금 초기 화학 치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성탄절 이후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이후에 1월 달에 뭐 수술을 한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사실 별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간에 건강이 악화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부부가 불화설을 겪고 있다. 온갖 루머들이 떠돌면서 가짜뉴스까지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해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여러 음모론들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 침묵하는 그 기간에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국 왕실에서 사진을 하나 공개했는데 이게 또 편집이 됐다는 흔적이 발견됐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 지난 10일 날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왕세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다 이러면서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냥 딱 봤을 때는 와 되게 건강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더라고요. 다 전문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는데 저기서 뭐 옷 패턴이 어긋났다든지 어색한 부분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왜 AI가 사진을 만들어냈을 때 이상한 부분들 나온다 이런 얘기들 이제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자 그냥 대중들이 이 정도 의심하는 데서 끝났으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 텐데 AFP 통신을 비롯해서 로이터 통신 뭐 각종 외신들이 이 사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진 진짜 잘못된 건가 보다라는 얘기가 퍼졌고요. 다음 날 바로 왕실 측에서 내가 편집하는 과정 중에 살짝 실수를 한 거다.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실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밝혀진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밝힌 것이 이제 사실은 내가 암 투병 중이었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2개월 동안 온갖 억측과 음모론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저마다 또 앞다퉈서 반성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영국 왕실의 일인데 세계인이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뭐 헐리우드 배우들, 뭐 작가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그 음모론에 힘을 실는 그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암이라는 중대 질환을 앓고 있다 보니까 그 미안함이 더 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그 작가라든지 헐리우드 배우들 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SNS에 글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거 왕실에서 홍보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음모론이 계속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왜 예전에 다이애나 비 사고 당시에 영국 왕실의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말들이 많았는데 그 사건으로부터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다. 좀 제대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윌리엄 왕세손의 경우는 전 세계 응원에 뭐 감동했다 이런 성명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영국 왕실이긴 하지만 사실 네. 남의 집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의 집 대소사에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케이트 미들턴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찾아보는 걸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미들턴과 메건 마클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평론가님하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 그 마클은 미들턴을 향해서 좀 한심하게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케이트는 마클을 향해서 너무 좀 경박스럽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 제가 약간 거친 표현이긴 한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 시대에 사실 왕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들에게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케이트 미들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뭐 왕비를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모습의 왕세자 빈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약간 대중 친화적인 버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아하고 완벽하면서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친화적이고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인기도도 높거든요. 왕실 가족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이애나비 이후로 가장 또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또 검소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국 국민들이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마클 말씀해 주셨는데 마클은 그 해리 왕자의 부인입니다. 이제 그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있고 해리 왕자 부부가 있는데 그렇죠. 사이가 좋지 않아서 틀어졌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식을 모르다가 직접 암투병 사실을 공개한 영상을 보고 나서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해요. 뭐 이번 일을 계기로 두 형제가 좀 친해지겠습니까? 좀 친해지는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 연출하는 게 영국 왕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영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그런 이제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 아버지인 찰스 3세 국왕이 이제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해리 왕자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왔다가 30분 정도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형을 안 만나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 간의 관계가 굉장히 여전히 안 좋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형수가 어쨌든 투병 사실을 알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동생으로서 시동생으로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조금 좋은 모습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더 반목하는 모습은 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찰스 3세 국왕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투병 중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이제 그 치료 과정 자체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렸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연세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회복이 좀 더디다 이런 얘기가 앤 공주의 장남의 입을 통해서 나왔죠. 이제 조카죠. 찰스 국왕 입장에서는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에 또 암 진단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영국 왕실은 일단 구체적인 병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찰스 국왕이 본인이 계속 나 이거 해도 되냐고 의료진들한테 계속 물으면서 약간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좀 나오는 걸 봐서는 영국 왕실이 사실 왕이나 여왕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한 적은 좀 처음이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오는 31일 부활절 행사라든지 가족 모임에는 찰스 3세 국왕이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령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난주에는 SNS에 찰스 국왕이 서거했다 뭐 이런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한번 SNS에 올리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로 또 드러났고 영국 정부는 다른 나라가 배후에 있다. 뭐 이렇게 의심도 하나 봅니다. 지금 보니까 영국 정부 측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뭐 이런 나라들 사실 서방 국가의 일명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국가들이 이 가짜 뉴스를 좀 퍼뜨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럽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의 선거에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그 적성국들의 어떤 사이버 공격들이 워낙 빈번하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은 항상 이것부터 경계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영국 왕실 관련해서 이 나라들이 앞장서서 이런 가짜 뉴스 좀 의심스럽게 퍼뜨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마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증거를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증거가 공개된 건 아닌데요. 예. 의심 수준에서. 근데 영국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왕실과 관련된 이런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퍼지는 걸 좀 확산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경고의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이제 왕실이 이런 그 세세한 어떤 뭐 국왕이라든지 왕세자빈의 건강 정보를 공개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비밀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영상도 공개를 하고요.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라는 네.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불평하되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그 왕가의 불문율이었잖아요. 네.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앞서서 단 2개월 정도 모습을 안 보였다고 온갖 음모론과 억측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국 왕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거 왕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변화된 시대에 맞춰가지고 좀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좀 공개를 하는 모습이 왕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임신했던 시기에도 그냥 흥미로운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 근데 임신은 그냥 축하받을 일만이기도 한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흥미로운 상태에 있어요라는 표현을 왕실 홍보 부서에서 썼다 그러면은 많은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게요. 별로 흥미롭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반응이 흥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은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직접 본인이 나서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왕실의 일가가. 그런데 이제는 미들턴이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더 이상 어떤 간접적인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구나를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영국 왕실의 인기도를 보면 이제 케이트 미들턴이 뭐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네. 예, 국왕의 인기도 그나마 높고 조금 그 인기도가 떨어지는 게 이제 카밀라 왕비입니다. 네. 그런데 찰스 3세 국왕 아프죠.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 아프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 인물들이 줄줄이 아프다 보니까 영국 왕실의 위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카밀라 왕비가 모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물론 국민의 선호도는 높진 않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카밀라 왕비가 사실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찰스 3세 국왕이 아픈 상황에서는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고 윌리엄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왕위 서열 계승 1위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 아프고 아이들 아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니까 카밀라 왕비가 좀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기대치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다이애나 비와 결혼하기 전부터 찰스 국왕과 이제 내연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영국 국민들이 너무나 다이애나 비를 사랑했기 때문에 카밀라 왕비가 상대적으로 더 미움을 받았던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그 외신에서는 카밀라 왕비에 대한 영국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복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해서 카밀라 왕비가 앞장서서 어떤 영국 왕실의 모든 신뢰를 본인이 세울 수 있다거나 또는 조금 차가워진 민심을 돌린다거나 이런 걸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윌리엄 왕세자의 경우에는 와이프 아프고 아버지가 아프고 그런 거죠. 그냥 그렇죠. 아이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보육의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 새 네. 아이를 다 키워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이제 그 어떤 그 운영보다는 가족의 건강을 그렇죠. 돌보는데 힘을 쏟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국 왕실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었고요. 끝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왕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이후에 21세기에 군주제가 웬 말이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이제 폐지해야 되지 않는가. 영국 왕실이라는 게 영국민들 나아가 이제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끝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영국 왕실 폐지론은 20세기 들어서 꾸준히 이제 제기가 되던 부분이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인기도로 계속해서 왕실을 좀 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4개월에 재위 기간을 마치고 서거를 하면서 별로 인기 없던 찰스 3세 국왕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는 왕실을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연방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탈퇴 움직임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왕세자가 아버지보다 인기가 많은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왕실 내에 아픈 사람들 나타나고 그리고 왕실 가족 숫자 자체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찰스 왕세자의 그 동생이 또 성추문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국 왕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 왕실이 그 창출해내는 산업 부가가치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일단 영국 왕실 일이라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영국에서 영국 왕실을 빼버리게 되면 과연 영국으로 가는 관심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군주제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왕실 측에서는 어떻게든 군주제를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쾌유를 빌어야죠. 뭐 아픈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두 분 다 뭐 찰스 3세도 그렇고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도 얼른 쾌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를 저지른 피의자 4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얼굴에 심한 구타 흔적이 역력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들을 잔혹하게 고문했던 모습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명의 테러범들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부은 얼굴에 눈은 찢겨 있고 귀는 붕대로 두텁게 감겨 있습니다. 병원에서 옮겨져온 가장 어린 19살의 테러범은 계속 눈을 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2달간 구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Избрать обвиняемого Мирзоева Далерджона Баротовичу меру пресечения в виде заключения под стражу, принять срок содержания его под стражей на 1 месяц, 28 суток, то есть до 22 мая 2024 года. 4명 중 3명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가운데 1명은 돈 때문에 테러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За сколько денег? Где-то $500,000. $500,000 чего? $500,000 рублей. От кого получал? Еще не получал, половину получал. 러시아 소셜미디어에는 러시아군이 망치와 전기 충격기 등으로 잔혹하게 고문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성고문까지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문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이번 테러의 희생자들이 공연장 비상구가 잠겨 제때 탈출하지 못하면서 총격보다는 연기를 마셔 더 많이 숨졌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유재훈입니다. 최근 737 기종에 잇따른 사고로 신뢰도가 추락한 미국 보잉사의 수뇌부가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잉은 최고 경영자 겸 회장인 데이브 카룬이 연말에 사임할 뜻을 밝히고 보잉 이사회 레리 켈러 의장도 재선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잉 상용 항공기 부문의 회장 겸 CEO인 스탠 딜도 은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잉은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기종이 비행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면서 비상 착륙했고 최근에는 객실에 연기가 감지돼 회항하고 활주로 주행 중 기체가 도로를 이탈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성당 건축물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2026년에 완공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2026년은 1882년 착공한 지 144년 만이자 가우디 사망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측은
최근 새 준공 일정을 공개하고 성당 내 최고 높이인 172.5m의 중앙 첨탑을 포함해 성당을 준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모두 갖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성모 승천 예배당과 예수 그리스도 탑은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완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하루 사이 천당과 지옥으로 오갔습니다. 6천억 원이 넘는 공탁금은 크게 깎았지만 성추행 입막음 사건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부를 동원해 대선 경쟁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트럼프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사기 대출 사건 항소심을 위해 필요한 공탁금 6,100억 원을 법원이 3분의 1 수준인 2,300억 원으로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골프장과 전용기 등 재산이 압류될 뻔한 트럼프에게 법원이 생명줄을 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I'll post either $175 billion in cash or bonds or security or whatever is necessary very quickly within the 10 days. And I thank the appellate division for acting quickly. 하지만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예정보다 재판을 3주 미룬 것으로 충분하다며 다음 달 15일 공판 시작을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And I don't know how you can have a trial that's going on right in the middle of an election. Not fair. Not fair.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입막음용 돈을 준 데서 비롯됐습니다. 나머지 3건의 형사사건은 트럼프 측 의도대로 공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 11월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유일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어제부터 청약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신혼부부와 맞벌이 그리고 출산 가구에 더 유리한 청약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결혼하면 내 집 마련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네, 랩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예, 연결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청약제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이달 25일부터 바뀐 청약제도의 핵심은 혼인가정, 출산 가구에게 보다 폭넓은 아파트 당첨 기회를 확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한 그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제도를 시행한다든지 청약 가점 계산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최대 3년 내에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등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혼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귀에 들어오는 거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생아 특공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결혼과 관련해서 뭐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두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청약 가능 합산 연소득이 약 1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25일부터는 합산 연소득이 약 1억 6천만 원으로 높아져서 고소득 맞벌이 가정도 신혼 특공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요건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고요. 또 일반 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을 최대 3점 정도 상대 배우자가 가져올 수 있게 되면서 청약 제도의 변화가 상당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발표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신생아 특공이거든요. 예. 네, 요건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제 공공과 민간주택 신생아 특별 또는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유음 특별 공급은 나눔형의 35% 그리고 선택형의 30%, 일반형의 20%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민영 신생아 우선 공급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의 물량의 20%를 배정합니다. 앞으로 공공분양 유홈을 포함해서 이제 민간 분양, 공공임대까지 정부가 연 7만 원씩 공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출생한 출산자의 청약 기회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으로 청약해서 당첨되면 해당 아파트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 요건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대출한도 최대 5억 원으로 대출 금리가 1.6%에서 3.3%대 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롭게 시행된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주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몇 층이냐 또는 남향이냐 아니면 한강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실거래가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공시가격도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공시가격도 층이나 향 그리고 위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같은 동이지만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던 층별이나 조망권 공시가격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래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은 층향 등급을 매겨서 전면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이 부분이 없던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다만 아파트 소유자가 이제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정 근거인 층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비공개 전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서 공개하면 일단 재산권 침해나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층이나 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이 공시가격이 다른데 그 요인이 뭔지 등급을 매겨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요걸 지금 철회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를 네. 들면 어떤 것들의 차등을 둬서 이렇게 공개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본래 이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0월에 이제 공시가격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 조망, 그리고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서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층 같은 경우는 최대 7등급, 그리고 향은 8방, 그리고 조망은 이제 도시, 숲, 강, 기타에 따라서 좀 나뉘고요. 그리고 소음도 강, 중, 약으로 나눠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형 등급은 본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예.
자, 정부에서는 이거 공시가 산출 근거를 좀 객관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 개인 자산에 정부가 왜 등급을 매기냐, 이게 적절하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이제 공시가격이 18%나 상승했고, 18%나 하락했고, 올해는 좀 1.52%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시가격이 이의신청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리고 층현이 나쁜 단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매매가도 크게 받지 못할 것이라는 낙인 효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요인이 되는 층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이제 등급을 매겨서 공개하면 이 집은 이런 근거로 공시가격이 낮은 집이구나, 이렇게 낙인 효과가 찍힐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2021년과 2022년에 이제 사실상 공시가격이 매 17%에서 19%씩 상승하던 시기여서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정확성이나 투명성을 외부에 알리는 국민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건물의 향이나 건물 구조, 조망, 편익시설, 거래 사례를 설명해서 왜 그렇게 공시가격이 나왔는지 납득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추진이 됐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재산권 침해라든지 낙인 효과가 있고 공시가격이 빠지거나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A 노선이 부분 개통됩니다. 오는 30일에 부분 개통되는데 이게 동탄에서 수서 구간이 먼저 개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개통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혹시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관심이 가는 사안인데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GTX A 노선은 이제 화성시 동탄역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이달 30일 부분 개통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위치한 용인역 같은 경우는 6월에 추가 개통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동탄이나 성남, 수서 3개역이 이제 개통될 예정인데요. 북부에 위치한 운정 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KTX가 전국을 반일 생활권으로 만들었다면 GTX A 노선은 수도권 남부를 30분 생활권으로 변화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 단지에 대한 가격 상승이나 매물호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개통되면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출퇴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하 50m에 위치한 승강장이라서 승강장 이용까지는 7, 8분 시간이 소요되고, 또 SRT 선로를 공용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시간대에서는 배차 간격이 넓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하지만 시속 180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배차 간격이 평균 20분대고, 그리고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17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남부의 교통 환경을 상당히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최근 주택시장 거래량이 평년에 미치지는 못하고, 또 최고가, 신고가 거래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막상 여기 개통되면 매매가보다는 전월세 수요 증가, 그리고 유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대료가 조금 더 오르는 경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좀 막연한 기대감으로 또 섣불리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건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랩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통을 앞둔 A 노선을 제외하고 이제 B 노선, C 노선은 사실 착공 상태라 완공까지는 2028년에서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GTX DF 노선도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은 반영됐지만 이게 민자 방식이라 노선별로 사업 속도의 차이나 노선 위치 또 역사의 배치 배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광역교통망 호재가 그 상업용 시설이나 인구 이동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큰 재료이긴 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을 보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고금리와 거래 심리 관망으로 이제 집값 하락이라든지 낮은 거래 회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 변동에 따라서 집값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만 보고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로 GTX A 노선, 요즘 이제 동탄역 주변의 동탄 2 신도시, 그리고 성남역 인근의 판교 일대, 그리고 강남의 수서역 일대, 이런 지역 위주로 제한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무리한 투자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TX A 노선이 이제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한 영향까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서서히 그치겠지만 문제는 강원 산간인데요. 3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곳에는 때 아닌 봄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서 날씨도 다시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3.2도로 어제 아침보다 무려 9도가량이 내려갔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며 서쪽 지방은 비가 서서히 그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오후 늦게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간에는 어제부터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는데 앞으로도 최고 1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목요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계속 예년 수준을 웃돌며 포근하겠고요. 앞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많아지겠습니다. 오후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